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살펴볼까요? 네, 남북 간 치킨 게임 양상 속에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살아오른 판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국 9.19 남북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북한이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에 따라 최전방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재개합니다. 5년 전에 창고로 치운 대북 확성기도 꺼내 스위치를 켤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사봉을 잡은 한국이 다음 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북 간 또 한 차례 치열한 유엔 외교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간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현 상황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고 갔죠. 예. 우리 정부가 이후에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그 카드까지 꺼내면서 일단 공을 북한에 넘긴 겁니다. 탈북민 단체들도 북한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일주일 가까이 침묵 모드 중인데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 등 예상치 못한 초강수에 당황해서 멈칫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대북 전단 추가 살포에 대해 공언한 대로 100배의 오물 살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낼 수도 있다고 봤는데 우리 여기 한반도에 이제 비가 오는 데다가 하루 종일 남동풍이 불어서 인지 아직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예. 여름이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번 오물풍선 작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서 첨단 군사 강국으로 키우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문명적인 오물풍선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샀습니다. 득실을 따져보겠죠.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유치하고 역겨운 전술이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난 북한이 국지 도발과 같은 더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획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김정은 정권이 노리고 있는 골포스트, 골대가 뭔지 머지않아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예, 이 탈북민 단체들이 연이어 대북 전단을 가득 담은 대형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딱히 제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6일 현충일에 현충일 새벽에 에드벌룬 10개로 대북 전단을 보낸 데 이어서 어젯밤에는 또 결의통일연대라는 데서 전단 수십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노래와 드라마 또 한미 당국자의 대북 메시지 등이 저장된 USB도 넣었다고 하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경찰 포함해서 우리 당국이 이런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현충일 취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대북 전단 살포에 아파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기세등등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더 세차게 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대북 방송이 다시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대북 방송용 확성기를 그동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준비는 다 돼 있고 북한이 뭐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린다든지 하면 곧바로 방송을 틀 방침입니다. 속칭 삐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종의 비대칭 전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이 열세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심리전으로 인해서 받는 타격이 훨씬 더 북한 측이 큽니다. 체제 경쟁이 끝난 데다가 폐쇄 사회에서 주민들의 사상과 체제 단속 또 통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주민과 전방 병사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이나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실제 포사격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지는 우리 해병대가 멀게는 경북 포항까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사격 훈련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실전처럼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막던 족쇄가 풀린 건지 아니면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핀이 뽑힌 건지는 어느 쪽에 방점을 찍냐에 따라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북한의 국지 도발 아니면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군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이제 전례로 볼 때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서 고사포라고 대공포를 쏘거나 또 확성기, 방송 장비를 폭발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그 완충지대마저 공식적으로 사라졌고요. 요즘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서해 화역고 주변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지난달 26일에 낸 담화에서도 한국 당국이 함정이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다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과 같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달리 우리 군은 즉강 끝이라고 하는 그 대응 태세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즉각 강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예, 미국의 전략 폭격기도 출격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폭탄 투하 훈련까지 하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죽음의 백조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미국의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왔습니다. 괌에서 오는데 2시간이면 되거든요. 우리 공군의 F-35 스텔스기 등 전투기 편대와 공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강원도 필승 사격장 상공에서 제이담이라는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까지 한 건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과거를 좀 되돌이켜 보면요, 2017년 당시에 지금보다 한반도의 이 긴장이 더 팽팽해서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2018년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고요. 자, 이번과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북한이 좌표를 설정해서 괌으로 진짜 미사일을 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자칫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제가 그때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블러디 노즈, 그러니까 코피 터뜨리기 작전이라고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제한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4년에는 아시다시피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파괴를 위해서 서지컬, 그러니까 외과 수술적인 타격까지 고려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핵을 가진 북한과 전면전까지 불사해야 하는 그런 옵션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떠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치솟고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이러다가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대화 국면으로 극적으로 급반전하는 사이클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이 일단 관건이겠습니다. 유엔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번 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두고서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진다고요? 네, 올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된 건데요. 이번 달엔 안보리 순환 의장국까지 맡았습니다. 유엔에 대한 무용론이 널리 퍼지긴 했지만 누가 뭐래도 유엔은 남북 간 치열한 외교전의 현장인데요. 황중근 유엔 주재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건 아닐 테고요. 이 문제에 대한 주의 환기, 관심 촉구 차원으로 봐야겠습니다. 남북한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WMD program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is regard, we firmly believe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not neglect the latent risks that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DPRK. Now that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is convened at the outrageous demand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unjustly deal with exercise of the sovereign right of DPRK, our delegation echoes indig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to resolutely denounce it as a gravest act of political provocation. 네, 그런데 최근에 남북한이 유엔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5월에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남북한 모두 이례적인 한 목소리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반대를 했고요. 앞서 안보리 표결에서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회원국 도전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남북한이 1949년부터 오랫동안 유엔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단독 가입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거듭했고 1991년이 돼서야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서름과 아픔을 경험한 남북이 팔레스타인의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북한은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고려해서인데요. 어쨌든 남과 북이 이번처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같은 입장,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풍향까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너무 늦지 않게 훈풍이 불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